도종환 의원님이 내 인생의 책으로 소개한 스코니어링 자서전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들을 저하고 도종환 의원께서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에 따라 사람을 나누자면 안락한 삶을 열망하는 사람들과 끊임없는 결단과 투쟁으로 이어지는 힘겨운 삶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쾌락을 우선하여 매사를 생각한다. 반면 모험가와 활동가들은 안온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기꺼이 산을 오르거나 도시를 재건하거나 달나라로 간다. 이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줄곧 힘겨운 노력을 하면서 기쁨을 느낀다. 이들은 새벽에 일어나 끊임없이 활동을 하며 밤에는 도서관이나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어떤 위험이나 방해물도 이들을 단념시키지는 못한다. 나는 늘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해왔다. 저는 스코니어링의 이 책에 사람이 100살까지 살았거든요. 예. 100살까지 살고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곡기를 끊으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의 삶을 정리하는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83년 8월 24일 스콧 니어링은 부인 헬렌 니어링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100년의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1911년 그가 써놓은 좌우명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간소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것, 미리 계획을 세울 것, 일관성을 유지할 것,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멀리할 것, 되도록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 것, 그날 자연과 사람 사이의 가치 있는 만남을 이루어가고 노동으로 생계를 세울 것, 연구에 온 힘을 쏟고 방향성을 지킬 것, 쓰고 강연하며 가르칠 것, 원초적이고 우주적인 힘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 점차 통일되고 원만하고 균형 잡힌 인격체를 완성할 것. 감동적이네요. 이 본인이 좌우명, 이 부분을 나도 이런 좌우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중에 4시간은 노동하고 4시간은 지적인 활동을 하고 4시간은 좋은 만남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고요.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학자였고, 그리고 늘 노동하며 검소하게 살았고, 자기가 노동해서 버는 돈이 아닌 돈들은 취하지 않았고, 누가 좋은 막대한 유산을 남겨준다고 해도 거절했고, 그리고 늘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끝없이 공부하고 읽고 가르치고 끝없이 공부하면서 통일되고 원만하고 균형 잡힌 인격체를 만들어가는 삶을 80살에도 90살에도 계속 실천해 나갔다는 것.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분처럼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좌우명입니다. 좌우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저의 삶의 자세를 똑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숨이 먹게 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잘 살아오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100세가 딱 되어서 스스로 곡기를 끊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 정도 이렇게 충만하게 살았으면 정말 잘 산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화로운 삶을 산 것이다. good life, 조화로운 삶을 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인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자기 생을 정리하는 이런 모습도
이 참 어려운 결정일 텐데요. 이런 모습도 존경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40대 때 해직되고 문명사회에서 쫓겨나고 20살 차이 나는 헬렌을 예. 만나서 버몬트 숲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평화주의자로, 채식주의자로, 그리고 서구 문명에 그 길들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한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참 훌륭하게 살았는데 이 정도 살았으면 정말 행복하다,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생을 접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참 놀라운 면이 있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일본 정치사상의 연구에 그런 그 감명 깊게 읽은 대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 대목은 75세가 된 마루야마 마사오가 도올 김용옥 선생을 만나서 들려주었던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 문명의 흡수를 통해 서구라파와 일시적 대등 관계를 이룩했다고 방자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될 걸세. 우리가 서구라파 계몽주의가 제시한 인간 간의 요체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아직도 장구한 세월이 걸릴 걸세. 서구라파 역사가 700년의 기나긴 중세를 거쳤듯이 우리 문명도 서양과의 보다 본질적인 융합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 문명을 서서히 태동시켜 나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의원님도 한 대목 좀 읽어주시죠. 예. 근데 제가 골라왔는데 너무 어려운 데를 골라왔나? 핵심 부분이라고 좀 골라왔는데. 이렇습니다. 참고로요. 마루야마 마사오가 이제 일본 정치 사상사에서 분석했던 인물이 오규 소라이라는 1600년대 초반에 위대한 일본의 유교 사상가거든요. 그 책이 나중에 사실은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 책 받아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논어주에 쓰셨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통 주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완벽한 이단이라서 사실 수입되기도 꺼려했던 거죠. 그리고 일본 가서 조선 통신사들이 그런 유학적 논의가 있는 것을 알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야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할지 말지 가지고 아주 고민합니다. 이놈들은 우리 유학, 주자학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 유학을 해석하고 유학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핵심 부분이 바로 이제 하늘의 길과 사람의 길을 구분해내는 겁니다.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구분해내는 거. 그러니까 근대 정치하고 출발인 거거든요. 그리고 유학을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오규 소라이의 논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나아가 개인 도덕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오규 소라이에 의하면 군주가 개인 수양에 먼저 마음을 쓰는 것도 사람들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행동거지가 바르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믿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존경하고 믿지 않으면 명령이 행해지지 않으며 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공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닦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닦는 것을 밀고 나가면서 그 나머지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까지는 바로 한 걸음 정도 떨어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군주된 이는 사람의 왕된 일, 정치하는 사람은 설령 도리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네요. 사람의 길과 하늘의 길이 일치되는 군자의 길이 성인의 길이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하늘의 도에 일치시키는 게. 천지 운행의 도에 사람을 맞추는 게. 근데 현실 정치는 달라. 누가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예요. 도를 닦는 목적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도를 닦는 거야. 정치적 기술, 현실 정치.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가야. 그래서 도덕과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유학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1600년대 초반에 일본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 있고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산업공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벗어나는 불악민들이 있고 이 질서는 하늘 천지 운행 질서에 일치해야 되는 거고 이런 세계관 속에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를 못 받아들이게 하고 천주교를 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나머지는 이단이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유학을 독자적으로 재해석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일본 근대성의 단초가 됐고, 그러니까 현실 정치, 그러니까 천황과 막부를 구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과 땅을 다스리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걸 일본이 어떻게 이런 전통을 가졌는가를 그 유학책을 뒤적여가면서 정치학자가, 법학부에 있는 정치학자가 이걸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이런 전통이 있었어. 마키아벨리즘에 따르면 이런 철학이 가능해. 똑같은 방법론을 차용을 해서 분석해 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일본 학계는 세계적인 학교와 계를 같이 해버리는 거죠. 그 점이 놀라웠고, 하여튼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그 부분을 관심 가지고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이 왜 이렇게 그 마루야마 마사오의 예. 일본 정치 사상사 연구가 그렇게 정말 뛰어난 걸작이고 그렇게 감명 깊게 그 읽으셨다고 하는지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정치를 네.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도 지금 그 구절 또는 예, 설명하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해가 예. 되네요.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죄송합니다만 정치가 도덕화입니다. 예. 자꾸 진정성 이걸 강요해요. 예. 누가 가장 잘 먹고 살게 할 수 있느냐 이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최강식 교수님의 그야말로 피땀 어린 저서인 그 삼국유사 역주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봤으면 좋겠다는 대목들을 그 저와 교수님께서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낭독을 해 드리자면요. 저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대목이 이런 대목이었어요. 그동안 삼국유사는 불교 사관에 입각한 사서로 이해되어서 대개 유교 사관의 삼국사기와 대조되어 왔다. 또한 삼국사기의 그 사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의식의 발로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차츰 지향되어서 근래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국유사는 삼국의 역사 가운데 빠진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의 삼국유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국사 내지 불교사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면 1980년대 들어와서는 역사, 문학, 종교, 민속, 미술, 서지, 고고학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삼국유사의 종합적 성격을 그대로 대변해주기도 한다. 그냥 이런 말 속에서 삼국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역주본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중요하게 쓰여질지가 이렇게 잘 이해되는 것 같아서 제가 낭독해 드렸고요. 다음은 교수님께서 직접 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유사 곱씹을 말은 많은데요. 역시 그 처음 시작이 예. 이 당군신화거든요. 예.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군신화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작 당군신화가 내용이 어떻게 삼국유사이든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라는 이가 있어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창건하여 이름을 조선이라 하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이다 라고 하였다. 거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란 자가 있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태백 땅을 내려다보니 멀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가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왔으니 이를 일러 신시라 하고 그를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족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곰과 범은 이것을 얻어먹고 37일 동안 금기하였는데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금기를 맡아 사람의 몸으로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어 매번 신단수 아래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하여 아이를 임신하여 낳으니 이름을 당군 왕검이라고 하였다. 이게 당군신화 내용인데요. 사실 전체를 이렇게 다 들은 건 아마 처음인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군신화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당군신화 내용을 우리가 못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옛 이야기 한 토막이 우리 민족에게는 자긍심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는 지혜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가장 이렇게 그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어떤 책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여러 권이 있겠지만요. 미국 작가 하퍼리라는 여성 작가가 쓴 앵무새 죽이기, To Kill a Mockingbird라는 책을 가장 감명 깊게 본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를 안 읽은 우리 독자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 책이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편견을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서 비판을 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읽으면. 그러니까 인종적인 편견 혹은 나하고 다른 사람, 타자에 대한 편견, 타지에서 온 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이혼한 가정에 대한 편견, 또는 독신녀, 과부에 대한 편견,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 또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 모든 인간의 편견이 이 소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설은 어떤 것이 진정한 용기인가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어린아이 둘의 아버지는 에티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변호사인데요. 흑인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해서 재판이 열리는데 백인들이 압력을 넣어요. 절대 흑인을 변호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이제 이 마을에서 더 이상 변호사 일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용감하게 약자 편에 서서 흑인을 변호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제 이런 걸 진정한 용기라고 이 소설은 말하는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집은 다 12살이 되면 아버지가 총 쏘는 것도 가르쳐 주는데 이 집에는 총도 없고 축구하자 그러면 아버지가 축구도 안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총도 쏠 줄 모르고 비겁하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진정한 용기를 가진 남자라는 걸 발견하죠. 마을에 미친 개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보안관도 무서워서 이 총을 잘못 쏘면서 이제 더 날뛰게 되니까요. 이 에티커스 핀치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명사수였습니다. 젊었을 때 애들은 몰랐는데 아버지 보고 쏘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미친 개를 쏴요. 아버지는 평소에 폭력을 반대합니다. 총도 쏘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그런데 마을에 미친 개가 나타나서 마을을 위협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협할 때는 분연히 총을 들고 일어나서 미친 개를 쏘는 이런 걸 이제 진정한 용기라고 가르쳐줘서요. 미국에서는 사실 중학생들의 필독서로 학교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모티브가 된 게 스코츠보로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스코츠보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미국 알라바마주라고 남부에 있는 주에 스코츠보로라는 마을에서 이제 재판이 열렸던 사건인데요. 흑인 소년 9명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백인 여자 2명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여기 대체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13살짜리도 있었고. 그래서 재판이 3번 열리는데 3번 다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배심원들이 전부 백인으로 만든 배심원을 만들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사형도 내리고 75년형도 내리고 13살짜리만 이제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빼줬고 이제 이런 사건인데요. 나중에 그 백인 여자들이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미국 사법상 수치의 사건으로 남아있죠. 이제 하펄리가 10살 때 그 사건이 일어나요. 가까운 동네에서. 그래서 그걸 이 소설의 한 소재로 사용을 하죠. 굉장히 그 커다란 사건이었고
하펄리가 또 그걸 아주 감동적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흑인들의 그 참상을. 이 앵무새 죽이기는 1930년대가 배경인데요. 미국이 잘 아시겠지만 1964년에 민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흑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남부에서는요. 그러니까 버스도 흑인들은 예컨대 2층에 타야 되고 식당에서도 흑인 전용 식당이 있고 혹은 흑인 칸이 따로 있고 기차도 그렇고 이렇게 차별을 했다가 64년부터는 이제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죠. 감동적으로 읽은 책의 한 대목을 저와 그 김성문 원장님이 읽어주시는 거거든요. 저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김성문 원장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앵무새 죽이기의 주인공 스카웃이 고통과 좌절을 겪으며 얻는 삶의 교훈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남에 대한 배려와 간용 그리고 사랑이다. 스카웃은 요즘 지식인 사회에서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타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자신의 입장에서 남을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이와는 반대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스카웃은 그토록 무서워하던 네들리 집을 바라보던 태도에서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네들리 집 현관에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달라진 입장에서 스카웃은 비로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참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에 참다운 의미를 깨닫는다. 아빠는 나를 침대로 데리고 가서 앉히셨다. 그리고 내 두 다리를 들어 침대 이불 밑에 밀어 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추적했지만 붙잡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건 스카웃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빠, 그들이 마침내 그를 보았을 때 그는 그런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빠, 그 앤 정말로 멋진 애였어요. 아빠의 두 손이 이불을 잡아당겨 나에게 덮어주시느라고 내 턱 밑에 있었다. 스카웃, 우리가 궁극적으로 잘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멋이 있단다. 아빠는 불을 끄고 오빠의 방으로 가셨다. 아마 밤새도록 그 방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오빠가 아침에 깨어날 때에도 역시 그 방에 계실 것이다.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아주 인상적인 부분을 저하고 노 대표님께서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진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 해버린다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진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에 원시적인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이런 대목이었는데 저는 이런 대목을 보면서 그 신영복 선생의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너무도 좋았고 감동적이었는데요. 이제 노 대표님께서 한 대목. 방금 낭독하신 부분 저도 참 좋아하는 대목이고 많은 걸 배운 대목입니다. 또 하나 제가 자주 이렇게 저도 이제 인용하는 대목은 나무의 나이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나무는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무의 나이테에서 두 개의 사실을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그 추운 겨울날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성장이 멈춘 듯이 서 있지만 맹렬하게 사실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나이테의 검은 부분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생명은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사실과 또 하나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 성장한 부분이 오히려 훨씬 좋은 여름에 자랐던 나무의 부분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정보 선생에게
그 말씀 사실입니까라고 한 번 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수일을 오래 하신 분, 나무를 수십 년 다룬 분에게 물어봤더니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무를 킬 때 보면은 그 나이테 까만 부분이 훨씬 더 단단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어려움 속에서 더 큰 보람 있는 한 걸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워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가슴속에서 큰 울림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지요? 제가 읽은 지 오래된 책은 아닌데요. 우리 이황 선생의 자성록이라는 책이 있죠. 그 자성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황 선생께서 그 학문적인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제자들하고 그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이황 선생 말년에 이제 엮어 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조금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 나왔어요. 이 함양과 채찰이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마음 공부에 대한 책이죠. 말씀하신 이 함양과 제찰이라는 책에서 인상 깊은 대목을 저와 계모님이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낭독해 드릴 건데요. 이 책을 쓴 저자가 태계가 제자들에게 보낸 자성록의 일부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계에게 공부란 높은 벼슬에 올라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접어도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처세의 도구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태계의 공부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공부와 담을 쌓는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자성록입니다. 네, 퇴계 이황 선생께서 이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옛 청년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말에 미치지 못하게 됨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벗들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일입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겸손하시죠?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좀 낭독을 하자면, 이건 우리 정치인들이 좀 새겨 들어야 될 말씀 같아요. 높은 덕을 쌓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채 갑자기 정치를 맡게 되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 완전히 신뢰받지 못하면서 억지로 떠들어대면 스스로 치욕거리가 되고 맙니다. 옛 사람들이 걸리고 넘어진 실패의 사례를 보면 모두 이러한 부족함에서 비롯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